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분야에서 3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여러분께 물류센터 개발 방식의 유형별 특성과 인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법령이나 정부 정책 방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토공간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물류 분야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물류창고 개발 방식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개발 방식별 검토 사항과 상호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돕고 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물류창고 후보지 선정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사례와 최근 물류 인허가 동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국토공간의 이해입니다. 국토의 도시공간 관리 체계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공간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며 이는 향후 국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국토는 토지의 이용 현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물류시설 개발 시 이 용도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법 제19조에 따라 용도 구분을 포함합니다. 주로 시가화용지, 시가화 예정용지, 보전용지로 토지 이용을 계획하는데 특히 시가화용지는 주거, 상업, 공업 관리용지로 세분됩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는 미래 개발 공간 확보를 위한 용지로 목표 연도에 필요한 토지 수요량을 계획하되 구체적인 위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정해집니다. 우측의 표는 2020년과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토지 이용계획 총괄을 보여주며 각 용도별 면적 비율의 증감을 통해 장기적인 국토개발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토법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의 건축 제한이 따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역 등 각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 개발 시에는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 제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자체별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용어의 정의입니다. 물류는 물과 서비스의 효과적 흐름을 의미하며 원부자재가 생산 현장에 투입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수송, 하역, 포장, 보관 등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병참술에서 유래한 러지스틱스는 물적 유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뜻하며 최근에는 FULL/FILL/MENT 서버스 개념이 등장하여 고객 주문부터 배송, 교환 환불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용어의 정확한 이해는 물류센터 개발 사업을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물류창고 개발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기 위해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하며 도시첨단 물류단지와 일반 물류단지로 나뉩니다. 상류시설은 대규모 점포, 전문 상가단지 등 판매 위주의 시설을 의미하며 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창고, 집배송시설 등 물류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시설을 지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시설은 이러한 물류단지 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 편의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이 용어들은 법률에 명시되어 명확히 구분됩니다. 이제 물류창고 개발 방식에 대한 개발근거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개발행 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고 설치 사업에 적용됩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은 단지 형태의 창고 설치 사업 시 기반 시설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와 운영을 위한 단지 개발 사업에 활용되며 일반 물류단지나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지 매입을 통해서도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하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지침을 통해 업종 특례지구를 지정하여 물류시설 입주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산업단지 관리 지침입니다. 특히 제7조 2는 업종 특례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례지구 지정을 위한 심사 기준에는 입지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며 접수 심사 승인에 이르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류창고 개발 수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행 위허가는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하고 면적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허가권자는 기초지자체장입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 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에 적용되며 허가권자는 기초지자체장입니다. 유통업무 설비는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 수용이 가능하고 광역지자체장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는 용도지역 변경 및 토지 수용이 가능하며 지정권자 및 승인권자는 광역지자체장입니다. 각 수단별 특성을 이해하여 사업 목표에 맞는 최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발행 위허가 검토 기준입니다. 먼저 창고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가능하지만 반드시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토지 매입이 100% 가능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개발행 위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A는 개발행 위허가 규모, 즉 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등의 규모 제한과 함께 경사도, 임상도 표고, 진입도로, 집단 주거지와의 거리 등 도시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즉 개발행위의 허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한 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용도지역별 창고시설 허용 여부는 개발의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계획관리지역은 조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농업 관련 창고를 제외한 일반 창고는 불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도 농업 관련 창고는 허용하나 일반 창고나 집배송시설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은 모든 창고시설이 허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1,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창고시설이 불허되며 모든 사항은 개별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창고시설 개발행 위허가 기준입니다. 이 조례는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창고의 집단화 지역에 입지해야 하며 국도지방도시도에서 신청지까지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는 200m 이상 이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창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나 농업용 창고시설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규제가 상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의 사례를 통해 개발행 위허가 기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천시는 각 읍면동별로 기준 지방고를 정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고시설 개발행 위허가 기준에서는 국도지방도 등에서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주택밀집 지역과의 이격 거리 기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물류창고 개발 사업의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비시가와 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 성장관리계획 제도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녹지지역의 범위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했습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20%에서 30%까지 완화가 가능하며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시설 개발 시 건폐율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음은 개발행 위허가의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입니다. 사업자가 개발행 위허가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관련 부서 협의와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기초지자체 심의로 진행되지만 3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 시에는 광역지자체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이후에는 준공검사를 통해 최종 완료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협의가 많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 2계획의 검토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 위허가 규모를 넘어서거나 사업지 내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 때 또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이 필요할 때 이 방식을 고려합니다. 이 방식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토지 수용이 가능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따릅니다. 특히 비도시 지역의 산업유통형 지구단 2계획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보전관리지역 포함 시에는 면적 제한이 따릅니다. 기반시설 확보 기준으로는 녹지비율 515%, 도로율 8%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 2계획의 상세한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단 2계획 수립 지침에 따릅니다. 특히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 2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구역 면적에 따라 해당 보전관리지역 면적의 비율이 제한됩니다. 또한 개발진흥지구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등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지구단 2계획 구역 지정이 불가한 지역도 명시되어 있어 개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 2계획의 인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지구단 2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주민 제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시장군수는 75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주민 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시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 2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건축허가 및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일반 개발행 위허가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무 설비 개발 방식입니다. A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으로 물류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 상가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며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유통업무 설비에는 물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외에도 상류시설, 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통업무 설비의 결정 기준은 주로 교통의 결절점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자 수송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국도, 철도역, 항만 등과 연결되는 지점이나 도시 외곽에 설치됩니다. 또한 집산지 및 공업단지와 쉽게 연결되고 물동량 증가와 수송장비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 확충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조 및 설치 기준으로는 모든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효용을 높이고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차단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도 적절히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물류터미널, 창고 등 화물 운송 관련 시설의 진출 입구는 교통 흐름과 안전에 지장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유통업무 설비의 인허가 절차는 일반적인 개발행 위허가보다 복잡합니다.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주민 제안을 하면 토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수용 여부 통보, 주민 공람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결정을 요청합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유통업무 설비 결정권자입니다. 일반 물류단지 개발 방식 중 환경입지 컨설팅은 중요한 사전 검토 단계입니다. 이는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 환경적 적합성을 예비 검토하여 입지 부적합에 따른 민원 발생과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민간 컨설턴트의 현장 조사와 입지 적합성 판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최적의 입지와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담 신청부터 검토 의견 통보까지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 물류단지 개발의 두 번째 핵심 검토 사항은 실수요 검증입니다. 2014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물류단지 총량제가 폐지되면서 투기적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요 검증 항목은 입주 수요와 사업 능력으로 나뉩니다. 입주 수요는 신뢰도, 적정성, 면적 비율 등을 평가하며 사업 능력은 자금 조달 계획, 재무 상태, 토지 확보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수요 검증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항목별 평균 점수가 기준 이상이어야 실수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물류단지는 물류종합계획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선정 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대상 토지 가격, 수송 체계 접근성, 기반 시설 확보 용이성, 토지 이용 규제 여부, 물동량 추이, 기존 물류단지와의 중복 여부, 배후 도시 여건, 환경 영향 등 13가지 항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 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확보가 필요하며 시도지사의 일반 물류단지 지정 절차와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간 시행자의 경우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을 매입해야 토지 수용이 가능하며 물류단지 시설용지 비율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을 계획해야 합니다.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는 토지 이용 계획과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 기준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물류단지 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며 물류단지 시설용지의 비율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도로 확보 기준으로는 물류단지 규모에 따라 도로 면적 비율이 8% 또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단지 내 간선도로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물류단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류단지 토지 이용 계획의 용지 분류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용지에는 터미널, 창고, 집배송시설 등이 포함되고 상류시설용지에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시설용지에는 가공제조, 정보처리, 금융, 의료, 연구시설 및 종사자 편의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철도, 녹지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 상류, 지원, 첨단 산업의 복합화가 허용되어 고도화된 물류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좌측 그림은 물류단지 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공공기여의 대략적인 비율을 보여줍니다. 물류단지 토지 이용 계획 기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에 따라 물류단지 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물류단지 시설용지는 물류시설과 상류시설로 구성되며 특히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 복합시설 용지를 통해 물류유통 산업 및 첨단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시설용지는 물류단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며
주거시설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며 전체 면적에서 물류단지 시설용지가 50% 이상, 물류시설용지가 30% 이상 등의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도로 확폭 등 공공기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은 금천 시흥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토지 이용 계획 사례입니다. 총 39,000여 평, 약 1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인큐베이션 센터, 복합시설, 상류시설, 물류시설, 지원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복합시설 내 지식산업센터와 도시연공장은 물류시설용지에 포함되어 물류와 산업기능이 융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각 용도별 면적 비율과 용적률이 상세히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기여를 통해 인큐베이션 센터나 문화시설이 조성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물류단지 인허가 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 광역지자체 실수요검증위원회에서 실수요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며 물류단지 계획안을 수립하여 신청합니다. 이후 통합조정회의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조정을 거치고 물류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물류단지 계획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 절차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통합되어 진행되므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방식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행 위허가와 산업유통형 지구단 이계획을 비교합니다. 개발행 위허가는 토지 수용이 불가하고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운 반면 산업유통형 지구단 이계획은 토지 수용이 불가하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 이계획은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 이계획 물량 확보가 필요하며 구역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지역 위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녹지 비율, 도로율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이 명확합니다. 반면 개발행 위허가는 개별 건축 허가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유통업무 설비와 물류단지 개발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통업무 설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두 방식 모두 토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가능하지만 유통업무 설비는 토지 면적의 45 이상 동의가 필요한 반면 물류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면적의 23 이상 소유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승인권자는 모두 광역지자체장이며 물류단지는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확보가 필요하고 실수요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기반시설 확보 기준 또한 물류단지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물류단지와 유통업무 설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특히 물류단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을 제외하고 6만 제곱미터 미만, 그 외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대상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물류단지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개발행 위허가는 보전관리지역 0.5만 제곱미터 이상 등 용도지역별 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형 지구단 이계획과 유통업무 설비 등에서 면적 기준에 따라 시행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더 높은 수준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영향평가 대상 범위는 다양합니다. 재해 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개발행 위허가, 산업형 지구단 이계획, 유통업무 설비, 물류단지 등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적용됩니다. 재해 영향평가는 각 개발 방식별로 용도지역별 개발행 위허가 규모 이상일 때 또는 0.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시행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개별 건축물에 따른 개발행 위허가나 산업형 지구단 이계획의 경우 개별 건축물에 따라 진행되며 유통업무 설비는 건축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부지 면적 5.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물류단지는 부지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향평가가 요구되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은 물류창고 후보지 선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입지 측면에서 배후 인구와의 시간 거리,
IC와의 거리, 기반시설 확보 용이성, 도로철도 등 수송체계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는 주택 밀집지와의 거리, 토지 소유자 수, 진입도로 상황, 토지 형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구릉지는 지하층 용적률 미포함 및 자연 램프 설치 가능성 때문에 선호되는 경향이 있으며 토지 세장비와 창고 크기를 고려한 최적의 면적 확보도 중요합니다. 물류시설 후보지 선정 체크리스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에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물량 확보 가능 여부, 그리고 용도지역별 창고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지역은 농업 관련 창고만 허용하거나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 중 공익용은 회피하고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회피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회피하고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및 역사문화사항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물량 배정 여부도 중요합니다. 기개발 사업지를 용도 전환하는 경우 기존 개발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발행 위허가 기준으로는 표고, 경사도, 임상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용인시의 경우 해발고도 50m 이상 개발 불가, 경사도 20도 이상 개발 불가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인근 토지 이용 상황과 경관법상 높이 제한 및 층수 규제도 물류시설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개발 사례를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 쿠팡 FC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총 면적 57,614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캔달스퀘어가 사업 시행을 맡아 2016년 착수하여 2019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집단 민원이 발생했으나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이는 자족시설용지에 물류센터를 건립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고양 쿠팡 FC 물류센터 개발 당시 주민들의 교통 혼잡, 소음, 진동 등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율대로 상해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출입 최적화, 방음벽 설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집진장치 설치, 주민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를 위한 부출입구 위치 이동, 불법 주차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소음과 분진을 막기 위한 차폐 식재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민들의 주거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생을 위한 중요한 시설 대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구리갈매 이마트 애니오 온라인 물류센터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약 1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에 건립이 철회된 경우입니다. LH와 신세계 간 토지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및 학교와 인접한 입지로 인해 주민들의 보행 안전 위협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졌습니다. 결국 구리시의 창고시설 불허 방침과 주민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물류센터 개발 시 주민 수용성과 입지 적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구리갈매 이마트 애니오 온라인 물류센터 사례에서 이마트는 남양주, 구리, 의정부 등 온라인 주문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부지 매입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물류센터 입주가 허용되는 자족 유통판매 시설용지였으나 아파트 단지, 유치원, 초중학교와 15만 350m 거리에 불과하여 보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구리시 또한 창고시설 건축 행위를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마트는 이전에 서울 장안동에서도 주민 반대로 온라인 물류센터 건립을 철회한 바 있어 물류센터 입지 선정 시 주민과의 소통과 상생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양재 하림 도시첨단 물류단지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파이시티 부지의 하림 산업이 약 9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 시범단지로 지정되었고
2020년 투자 의향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에 유통물류시설, 지상에는 앵커 광장, 업무시설, R&D 시설, 컨벤션,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복합용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약 5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첨단 물류와 도시 기능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 하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은 서울시와 서초구 간의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과도한 고밀 개발 가능성을 차단한다며 일방적인 개입을 지적했고, 서울시는 도시공간관리 기준과의 부합 여부 검토는 정당한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하림이 요구한 800%의 용적률에 대해 서울시는 특혜 논란과 극심한 교통체증을 우려하며 400% 이하를 고수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시의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여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R&D 시설 비율을 40%로 완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 사업은 여러 주체 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 조정 과정이 수반됩니다. 양재 하림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급기야 하림그룹이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림그룹은 2016년 부지를 매입한 후 용적률 800%, 높이 70층의 첨단 물류단지 조성을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R&D 단지 육성을 이유로 400%, 50층 이하를 고수하며 3년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지적하며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소송까지 이어진 이 사례는 대규모 민간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 사례는 광주시 중대 일반물류단지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일원에 약 2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이 단지는 로지스 1이 시행합니다. 2016년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고 2017년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졌으나 광주시의 물류단지가 집중되어 주민교통난 증가와 태전아파트 연합회의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초 성남시 운중동에서 추진되었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내 종중토지 매입 난항과 광주시 시민의 입장 지지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는 물류단지 개발 시 토지 소유 관계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큰 난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김포시 감정동 일반 물류단지입니다. 김포시 감정동에 약 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리드 엘로지스가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단지는 반경 1km 내에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 학교, 그리고 문화재가 위치한 제1종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어 교통 정체와 안전,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이 사업을 가장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1등급 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물류시설 개발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 특히 주거지역과의 인접성이 중요한 검토 대상임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부천 오정 물류단지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김포공항 인근에 약 45만 제곱미터 규모로 LH공사가 시행하는 대규모 물류단지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496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물류 허브 조성과 도심지와 연접한 수요자 지향 물류단지를 목표로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면 물류시설 외에도 근린생활시설, 상류시설, 복합시설, 가공 및 제조시설, 연구시설 등 다양한 용도가 계획되어 있어 복합 물류단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례는 양지 유통업무 설비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이 사업은 약 22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양지로지스틱스가 시행하며 총 사업비 9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1년 유통업무 설비 고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일부 시설이 준공되었으며 대형 할인 매장 및 전문 상가단지는 미국 BMW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상온 물류창고에는 CJ 유통센터가 입주했습니다. 용적률 400% 이하의 유통상업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문 상가 단지와 농산물 유통센터에 조속한 착공과 기반시설 준공을 요구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 노력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개발 사례는 용인 국제물류단지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과 양지면, 주북리 일대에 추진되는 9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주용인 중심이 총 사업비 5,29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지는 물류시설이 58.5%를 차지하며 상류시설 1.0%, 지원시설 5.7%,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이 34.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1년 착공하여 경기 남부 최대 물류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물류 기능과 지원 기능, 공공편의 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된 대규모 복합 물류단지 개발 사례입니다. 다음은 물류 인허가 동향 중 최근의 사건 사고들입니다. 2008년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했으며 2020년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익스프레스 화재는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심사 확인 결과 화재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개선 요구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2021년에는 이천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김동식 소방경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형 화재 사고는 물류시설의 안전관리와 인허가 과정에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이후 언론 동향은 인허가 및 안전기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천시는 경사지 건축물 신축 시 지하층을 빌미로 한 불법 용적률 상향을 원천 차단하고 물류창고 인허가 시 소방차 진입을 위한 도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진행 중인 30건의 물류창고 인허가 건에 대해서도 소방도로 확보 등의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화재 안전기준 강화 5법을 발의하여 건축법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의 방화 구획 기준을 강화하고 지하층 면적을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물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 변화는 물류창고 개발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자체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천시는 쿠팡 물류창고 화재 이후 물류창고 인허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화재 시 소방 안전기준 강화, 즉 건물 사방에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소 45m 이상의 도로 폭 확보 의무화입니다. 또한 화재 시 동선계획, 화재 진압에 용이한 기반시설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강화합니다. 물류창고 규모에 대한 적정성 심의도 강화되어 부지 면적 3만 제곱미터 이하는 길이 120m, 높이 40m 이하,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길이 200m, 높이 40m 이하로 제한됩니다. 경사지 편법 지하층 설치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으며 기존 진행 중인 허가건에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물류단지, 지구단위 계획, 개발행 위허가 등 각기 다른 허가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천시의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행 위허가로 현재 허가 진행 중인 물류창고 현황을 보시면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높이 규정 없음, 길이 150m 이내였던 사항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강화되어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발행 위허가 건들도 부지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소방 안전 대비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소방도로 확보 계획, 소방 차량 진입 동선 확보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 현재 물류창고 개발이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성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지자체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위반 제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점수 80점 이상 고득점 순위에 따라 주민 제한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0점 이상 제한은 행정 절차 간소화 혜택도 부여됩니다. 또한 과도한 민간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환경교통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도시 지역 지구단위 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A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건축물 및 기반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획적인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시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대규모 개발행 위허가 관련 업무 협조를 통해 엄격한 지자체의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 사업의 경우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획 입지 개발, 즉 지구단 2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별 입지 개발 시에는 적정 규모, 허용 용도에 대한 차별성, 입지 기준, 기반시설 기준 등 개발행 위허가 기준을 정비하여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결 사례를 기준으로 장방향 200m 초과 금지, 창고 사면 8차선 도로 확보, 건물 높이 35m 초과 금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대형 물류창고 허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입법 동향이 활발합니다. 백혜련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이 산입되지 않아 대형화가 가능하고 불완전한 방화 구획으로 대형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하층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에 산입하도록 하여 건축물 대형화를 제한하고 화재 강도가 높은 물류창고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화 구조의 벽으로 구획함으로써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물류창고 건축 설계와 사업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제49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의 방화구획은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8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산입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물류창고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방화구획 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층을 용적률 산정에 포함함으로써 과도한 지하 공간 활용을 통한 대형화를 억제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물류센터 개발 방식과 인허가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자료는 개괄적인 방향성을 설명드린 것으로 인허가 관련 세부 사항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대상지별로 별도의 인허가 세부 사항 및 도시계획 조례, 그리고 행정청의 확인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강의 자료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은 GMYENC 송창수 도시계획 기술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